자, 기본이론과정 2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교재 153페이지예요. 네, 153페이지 시간 하단의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최근 때 출제비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는 주택시장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네, 1번 챕터 주택시장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네, 별표 2개 해주시고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주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처럼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있죠. 그럼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주택을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주택을 이처럼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주택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주택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을 바라봤을 때는 모든 주택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질성이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개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 이질성이다 이런 표현했기 때문에 이질성이 강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자, 주택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주택시장은 결국 뭡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불완전 경쟁시장을 분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택시장을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 주택이란 이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이나 재화의 어때? 동질성을 부여해주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완전 경쟁시장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란 이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란 이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즉 만족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참 효용, 만족도의 개념이니까 주택 서비스는 어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합시다. 모든 주택은 주택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강남역 가서 어때? 밤이슬 맞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택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혼돈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택마다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족 자체는 어때?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주택이 만족을 주고 있다.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말고 만족을 주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때?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떤 측면입니까? 이점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주택 서비스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이란 이 재화에 대해서 비록 효용적 측면이지만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우리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택 서비스다 이 개념 자체는 뭡니까?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결국 주택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뭘 분석합니까? 물리적 측면의 주택을 분석합니까? 주택 서비스를 분석합니까? 주택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53페이지 하단 보세요. 다음 시간 양으로 1번 자, 주택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그 시간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은 이질성이 강하다 그랬지요. 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 균형의 형성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5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재화란 이야기예요. 자,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거래의 빈도도 일반 재화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점 거래 빈도도 일반 재화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시장도 지역적 시장이죠. 지역별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에 의존하겠죠. 적정 도출이 어렵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는 이론의 모형으로는 분석이 어때? 용이하지 못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불완전 경쟁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다음 4번 봅시다. 4번은 여러분이 먼저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한다면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용국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용국에서 배웠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용국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일반 재화와 주택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 주택 이렇게 비하면 주택은 당연히 부동산이지요. 따라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주택 역시 어때? 수용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무엇과 비교하느냐? 여기 따라서 내용은 달라진다 해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우리 이렇게 비교합시다.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공급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는 어때? 공급이 더욱더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공급,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이 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해놓으면 공급이 훨씬 더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이 상품을 일반 재화에 비교했을 때 주택은 수요 모두가 비탄력적이지만 주택 수요 공급을 하면 공급이 어때? 더욱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일반 재화에 비하여 주택의 수요 공급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쓰겠지요. 다음 질문. 주택 공급에 있어서 비탄력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공급이 더욱더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하여 고가의 상품이지요. 그래서 거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때 거래 비용은 여러분들이 흔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데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등기비용 모두가 거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 같은 걸 고려한다면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주택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외부 효과 간단히 말씀드렸죠. 외적인 요인에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란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된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참 부동성 인접성 이래서 주택시장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니까 주택시장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어때? 변할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양거로 2번 봅시다. 양거로 2번은 주택 서비스다. 이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첫 번째로 봅시다.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나 용도적으로 동질된 상품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효용적 측면이지만 주택이라는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해야 된다. 인류에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보세요.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나 유용성, 즉 만족도를 의미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이질적 주택을 세분화하여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시켰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서비스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이라는 상품에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 어떤 측면? 효용적 측면이었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주택 서비스는 뭡니까? 이제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택 서비스는 이용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서비스는 어때? 주택 소비자 제공하는 효용, 만족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차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만족 자체를 주고 있다.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 자체를 주고 있다. 이 측면을 고려한다면 모든 주택은 만족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비록 효용적 측면에 대한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양고로 3번 봅시다. 주택의 유량과 저량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우리 이제 수용 이론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량이다. 유량은 뭡니까? 플로우.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저량입니다. 저량은 스톡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급 쪽을 살펴본다면, 자, 유량 공급은 뭘 얘기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신규 공급은 어땠지? 장기가 되겠지요. 장기. 그래서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저량 공급입니다.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또는 재고 공급이다. 중고 공급이다 표현을 쓰겠죠. 기존 또는 재고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가 되겠지요. 단기다. 다음 기존 공급이 되네. 이는 기존 주택이다. 또는 재고 주택이다. 또는 중고 주택이다.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장기 공급성이다. 자, 이는 결국 뭡니까? 신규 공급, 유량의 개념이 되겠고, 다음 단기 공급이다. 이는 뭡니까? 기존 공급, 저량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시장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도 분석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주택은 착공서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올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도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유량과 저량 먼저 뭘 분석할 것인가? 우리 이런 사람에 이야기예요. 올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를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신규주택 공급해야 될 것이냐 결정할 수 있겠죠. 결국 뭘 먼저 분석합니까? 올 현재 시장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저량 분석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저량 분석 1토에서 유량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 주택을 먼저 분석하고 신규주택을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소개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양과 3번 첫 번째로 보세요.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왜? 주택 공급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보세요.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은 저량 개념을 우리 설명드렸죠? 단기 공급선은 저량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공급선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자, 장기 공급선 뭡니까? 유량의 개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보세요. 주택시장에서는 저량 분석을 토대로 유량 분석을 해야 한다. 저량을 먼저 분석하고 유량을 분석한다. 결국 기존 주택을 먼저 분석하고 1토대에서 신규주택 분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택 저량과 유량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먼저 우리가 저량 분석을 먼저 했죠. 그래서 주택 저량에도
주택저량에도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예,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유량에도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얘를 항상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저량 이 표현하면 뭡니까? 이는 일정 시점에서다. 이걸 떠올리셔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량 이 표현하면 일정 시점에서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량 이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분도 어때? 모의고사에서는 용어가 어때? 이제 잘못되게 표현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량 이 표현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나오면 무조건 X 잘못되어 있다.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량 이 표현이 나면 이는 어때? 일정 시점이다. 다음 유량 이 표현하면 이는 어때?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에선 사람들이 보여준 양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그럼 이제 주택 저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어떤 양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보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은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다. 그런데 저량은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다. 그리고 저량 공급이 있다는 이야기야. 저량 공급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설명드렸죠? 저량 어때? 기존 공급이다. 그럼 어때?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유량의 공급량입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다음 유량 공급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유량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에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공급 관련해서 시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한다. 이는 뭡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시장에 신규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유량의 공급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정리를 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저량이다. 이 표현하면 뭘 떠올리셨어요? 일정 시점에서다. 유량 이 표현하면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공급량이다. 이거는 저량 공급은 뭡니까? 기존 공급.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되어 있고 유량 공급은 뭡니까? 신규 공급. 시장에 신규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시장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공가는 빈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이사를 해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일단 50만 채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보시면 현재 이 표현이 들어있죠. 그럼 현재 이 표현이 들었으니까 이는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기간 동안입니까?
시점이죠. 일정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일정 시점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량이다. 다음은 이제 시장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했어요. 그럼 시장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어때? 이처럼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얼마입니까? 1,500만 채다. 이처럼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어때? 바로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다. 이때 저량의 공급량 결국 얼마입니까? 1,500만 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이 1,500만 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란 이야기예요. 그럼 100만 채가 공가란 이야기는 100만 채 때 빈집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빈집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에서 했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 뭡니까? 바로 수요량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수요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데 이 중에 100만 채가 빈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유는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지만 주택 저량의 수량은 어때? 1,400만 채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던 주택의 양은 어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제 또 우리 이 사례를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변됐어요. 그럼 1년 동안이니까 이는 어때? 기간이다. 알 수 있겠죠? 기간이니까 당연히 어때? 유량의 개념이 되겠다는 겁니다. 유량이다 생각하시고 50만 채의 주택이 어때? 공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럼 50만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양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럼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0만 채가 되겠습니다. 50만 채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라 했어요. 그럼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 보유하는가? 자, 50만 채 공급이 됐는데 3만 채가 미분양 되니까 사람들이 보유는 얼마입니까? 47만 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양이 바로 뭡니까?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택 유량의 수량은 얼마가 됩니까? 47만 채가 되는 것이다. 왜? 3만 채는 미분양이니까 47만 채 분양이 됐죠. 그래서 주택 유량의 수량은 47만 채다. 사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통에서 우리 역시 자, 일정 기간 동안 할지라도 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던 주택의 양은 어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자, 주택 유량의 자,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수량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량, 저량 분석을 좀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소개되고 있죠. 여름 교재 간단히 살펴봅시다. 154페이지 맨 하단 보세요. 맨 하단 보시면 편곡 1번 주택 저량이다 소개되고 있죠. 저량이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주택 저량은 어떻습니까? 저량은 단기 개념이라 그랬지요. 단기 공급이다. 다음은 기존 공급 또는 재고 공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한 기존택, 재고택 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예요.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입니다. 용어전자 있죠?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 수량은 사람들이 보유한 양이다. 연결시키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 저량의 공급량입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거지요. 동그라미 3번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일도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죠. 이때 현재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1,500만 채가 되겠죠. 주택 저량의 수량은 어때? 1,400만 채가 된다는 겁니다. 또 4번 이처럼 일정 시점이 할지라도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주택의 양은 어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과 2번 봅시다. 주택 유량입니다. 자, 유량이란 일정 기간에 거쳐 양을 치자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택 유량은 뭡니까? 장기 개념에서 장기 공급이다. 즉 신규 공급, 신규 주택 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1번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던 주택의 양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네 2번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보세요. 사례 통해서 설명드렸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이 50만 채인데 그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주택 유량 공급량은 50만 채가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 유량의 수량은 어때? 47만 채가 된다. 따라서 동호 4번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택의 양은 어때?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교재 내용 설명 다 드렸고 우리 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했습니다. 다음 양으로 4번 봅시다. 양으로 4번 여기 보시면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인데 이분도 용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다음은 주택 소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는 디맨드의 개념이지요. 소요는 어때? 니즈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쉽게 우리 이생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뭐를 있습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자,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구매력이 뒷받침되니까 어때요? 중고소득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고소득층 계층이다. 참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서 유효 수요다 할 수 있는 중고소득 계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점 중고소득 계층은 구매력이 있죠? 유효 수요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시장에 맡겨놔도 되겠다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세요.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계층 이들도 최소로 필요한 주택의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필요한 주택이 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주택 소요다, 니즈,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는 어떤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 수요 그리고 주택 소요 용어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분도 이미 혼돈이 않겠어는 주택 수요는 뭡니까? 부동산 수요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택 소요는 어때? 유효 수요가 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결국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어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동일한 개념이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어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최저 주거 기준을 적으세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주택 수요를 위함입니까? 주택 소요를 위함입니까? 그렇죠. 주택 소요를 위한 것이다. 주된 대상은 주택 소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단 일정 지역을 재건축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일정 비율만큼은 소형 평형을 짓도록 의무한다는 이야기야. 이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주택 소요를 위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하단 보시면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다. 박스에 나와 있죠? 주택 수요는 디맨드 개념이고 주택 소유는 뭡니까? 니즈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 보세요. 돈 1번. 구매력이 있어 유효수요가 될 수 있는 중고소계층의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다. 이걸 뭡니까?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 2번.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면 되겠다. 돈 3번.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죠.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돈 1번. 구매력이 없어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소득계층도 주택에 대한 최선의 필요량이 있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주택 소요다. 이래 표현했죠. 돈 2번.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돈 3번.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 주택 소요 용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집 나와 있는 주택시장 관련해서 시장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 자, 시장의 특성도 설명을 드렸죠. 다음은 주택 서비스, 그리고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 같은 용어 설명을 드렸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교재 1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여기 보시면 2번 챕터 주택의 여과정이다 소인데 이분도 과거에는 출제가 잘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별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 흔히 주택의 여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는 다른 말로 주택의 어떤 순환 과정이다. 순환 과정에 또는 필터링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여튼 주택의 여과정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요.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시장은 오로지 두 개의 시장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서 고가 주택 시장과 자 저가 주택 시장. 이처럼 주택시장은 오로지 두 개의 시장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시장, 저가 주택시장 두 개의 시장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 고가 주택시장, 저가 주택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는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에는 초과인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시장에서는 고가 주택이 거래되겠지요. 다음 저가 주택시장에서는 저가 주택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고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럼 도대체 일정 수준이 얼마 될 것인가? 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편의상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빌라와 판잣집이 있다. 그럼 빌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다. 고가주택. 판잣집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다. 저가주택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시면 그럼 어떤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에 들어서 자꾸 저가주택을 지어내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더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가주택 이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저가주택 이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신축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니까 여기서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물론 고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신축을 금하는 건 아니겠지요. 신축을 금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해서입니까? 바로 저가주택에 대해서다. 참 저가주택은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소계층이 있고 저소계층이 있습니다. 이때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우리가 이제 고소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계층은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가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 같은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계층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저소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소계층이다. 그럼 저소계층은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가 특성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참여합니까? 저가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저소계층은 저가 특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이것은 또 몇 가지 가정 더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같은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정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살펴보자. 자, 그럼 먼저 우리 예를 합시다. 시장에 이처럼 이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이 신규 주택은 자, 사실 고가 주택일까요? 저가 주택일까요? 당연히 신규 주택은 고가 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고가 주택이니까 이 고가 주택을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바로 고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저소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정했죠. 그래서 고가 주택은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이 신규 주택은 어떤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이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있다. 그럼 사실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고소계층은 기존에 사용한 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존에 고소득이 사용했던 이 주택은 빈집이 되겠죠. 빈집 바로 뭡니까? 공가. 빈집, 공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택은 이제 누가 사용할 것인가? 결국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면 이는 고소계층뿐만이 아니라 저소계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 주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어요? 고소계층이 사용했죠. 이제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한다. 좀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했어요. 주택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서 우리가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또는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주택의 여과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상향 여과. 또 하나는 하향 여과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바로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에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이분도 어렵게 생각해 마세요. 상향 여과다. 위쪽으로 향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향 여과는 뭡니까?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 보세요. 이제 저가 주택이 있죠. 이처럼 저가 주택이 재개발되거나 수선 개보수되어서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실적순위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상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당초에 저가 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로 저소계층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고가 주택은 저소계층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 가정했잖아요. 그렇죠? 저소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가정이기 때문에 고가택은 저소계층이 사용할 수 없다라. 그럼 누가 사용이 됩니까?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소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을 고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저소에서 고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상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로 고가 주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을 뭐라고 것인가? 자, 고가택이 저가택 전되면 주택의 질적순위 떨어졌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향했다 이러면서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가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가택이 저가택 전되면 고소계층은 떠나겠죠. 이쪽을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소에서 저소 아래로 떨어졌죠. 이 같은 상황을 우리 하향 여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과장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향 여과, 하나는 하향 여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상향 여과, 아래로 떨어지면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향 여과란 저소계층이 사용했던 기준택을 고소득 상으로 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저속계층이 사용했던 기운택을 고속인 사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위로 올라갔죠? 이는 하향 요가 아니라 뭡니까? 상향 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향 요가라서는 아래쪽으로 한 거죠. 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고속계층이 사용했던 기운택을 저속인 사유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요가장이다. 그럼 이것은 하향 요가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이제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살펴보는데 자 보세요. 이제 주택에 개보수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보수 비용이 있고 이제 개보수 이후에 이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개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1,000만 원 돼서 고칩니다. 고쳐서 어때? 1억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겠죠. 지금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이로 인한 가치 상승이 더 크다면 당연히 어때? 고치겠죠.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때는 주택의 개보수가 이루어진다. 그럼 지금 주택의 개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주택이 어때? 질적 수요는 상승하겠죠. 따서 이때는 저가택이 고가택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은 어떤지 저가택이 이때는 저가 주택이 고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가에서 고가로 위로 올라갔죠. 상향 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택은 누가 사용하게 됐습니까? 고가택 전환이니까 당연히 고소 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일동안 가치 상승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야. 자, 1,000만 돼서 집 고쳤어요.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럼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죠? 이때는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대로 방치해버리겠지요. 그래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고가에서 아래 떨어졌죠? 이때는 어때?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택은 누가 사용이 되는 겁니까? 결국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저가 주택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저가 주택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을 했죠. 시장은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가 주택시장, 또 하나는 저가 주택시장이다. 시장 지금 두 가지만 있다. 이때 우리가 저가 주택시장 살펴보자는 이야기요. 그럼 저가 주택시장이니까 당연히 저소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저소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저소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처럼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때 저가주택을 더 필요하겠죠.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이래서 당초 균형하에서는 저가주택에서는 어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시장은 뭐가 남았습니까? 수요가 많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초과 수요 이로 인해서 저가택에 지금 우리 저가 주택을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가택에 임대료는 임대료주 말이죠.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임료가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어떤지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정상이면 얻었겠죠. 그렇지만 이보다 임료 상승했으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때? 경쟁이 이루어진다. 근데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로 인해서 결국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규 등의 형태에서 공급이 증가하시다. 그럼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항상 공급자들은 뭐로고자 합니까? 정상률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윤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상률 얻고자. 그럼 정상률도 얻지 못한다면 공급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때 정상률 시장 평균의 이윤이에요. 이것도 얻지 못하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이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지금 저가택의
저가택 신축을 어때 우리가 금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럼 신축을 통해서는 저가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신축을 금하다 가정을 했잖아요. 신축을 금하기 때문에 저가택은 신축을 통해서 신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공급이 이루어진가? 바로 이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럼 고가택이 저가택 전환되는 결국은 뭡니까? 하향 여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저가택 공급은 뭡니까?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단기와 장기로 보면 우리 부동산 학문에서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은 뭡니까? 신공급이 이룰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를 했어요. 그럼 신공급이 이룰 수 있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단기.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이분이 어때? 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이제 자 이처럼 저가택 시장에서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은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게 된다. 참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초과 이윤을 장기적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어때? 신규 등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같은 신축을 금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 결국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에서는 저가택을 더 필요한 거지요. 그럼 시장에서는 저가택을 더 필요한데 저가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저가택은 신축을 어때? 금하고 있다는 따라서 신규 공급,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는가?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하향 여과란 과정에서 어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소득 증가 등을 이루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땐 어떤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택이 어때?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 정리할 수 있겠죠. 저가주택의 공급은 결국 뭡니까?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저가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럼 고가택이 부족하겠죠? 그럼 이때 고가택은 이제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당연히 고가택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신축이 가능하겠죠. 신축 이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저가택의 공급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고가택의 공급은 어때? 신축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때? 이제 주택의 양이 어때? 증가하겠죠? 또한 주택의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가택 자꾸 지어낸 것보다는 판잣집 자꾸 지어낸 것보다는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고 부족한 고가택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일어나면 어때? 주택의 양이 증가한데도 기여하게 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 이 같은 여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 주택의 양이 증가한데도 기여하게 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한데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이걸 살펴봅시다. 그럼 시장에 이처럼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택이 많이 나왔을 것인가? 결국 시장의 실패 산물. 이때 산물은 뭡니까? 결과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택이 많이 나왔을 것인가?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왜 저가택이 시장이 많이 나왔습니까? 결국 저가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택이 어때? 공급된 결과죠? 그래서 저가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택이 공급이 됐으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왔던 것은 시장의 실패 산물이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뭐의 산물입니까? 하향 여과의 산물이다. 하향 여과 이론에서 어때? 저가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향 여과의 산물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의 여과정 순환 과정이다. 이분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재통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를 보세요. 상단에 2번 챕터 주택의 여과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주택의 여과정이란 흔히 필터링 현상에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주택시장에 신규택이 공급되면 이처럼 주택시장에 신규택이 공급이 되면 고소득계층은 신규택으로 어때? 이동을 하게 되겠지요. 고소득이 사용하던 기존택으로 저소득계층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택 공급은 이처럼 신규택 공급은 저소득계층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순환 과정이란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 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어요? 고소득계층이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한다. 결국 고소득계층이 사용택을 저소득계층이 사용한다. 주택의 순환이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고소득계층이 사용된 주택을 고소득계층이 사용된 주택을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는 뭡니까? 하향 여과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 택에 대해서는 이 택은 어떻습니까? 이 택에서는 하향 여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주택의 여과정을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택의 여과정에는 상향 여과, 하향 여과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은 이것은 주택의 여과정 이를 분석해서는 우리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어때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고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주택의 상향 요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저가택이 수선 또는 개보수 재개발되어 고가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자, 보세요. 저가택이 고가택으로 전환됐다. 여기 있죠? 저가주택이 고가택으로 전환된다. 어때? 저가에서 고가 위로 올라갔죠? 질적수익 향상된다. 뭡니까? 상향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하위계층, 즉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저가택이 상위계층, 즉 고소득계층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참 저소득계층이 사용택을 고소득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저소의 고소득 위로 올라갔죠? 상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4번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주택의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클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이죠.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이후에 가치 상승은 가치 증가분이 더 클 때 상향 요과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양호 3번 주택의 하향 요과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이처럼 고가주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다. 그럼 고가저가로 질적수익이 떨어졌죠.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에서 어때?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계층 즉 저소계층 사유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자, 지금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을 이제 어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고소, 저소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어때?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소득 증가 등에 인하여 저가택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했다는 점.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어떤 현상?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어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 생각을 했죠.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저가택 때 더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가택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가택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축이 금지됐다 가정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공급됩니까? 바로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때는 어때? 하향 여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작을 때 지금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 가치상승이 더 적을 때 이때는 어때? 하향 여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4번 봅시다. 자, 하향 여과 과정 분석이다. 소인데 평균 1번 보세요. 저가택 시장 우리 저가택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지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저가택 시장 이걸 살펴본 거였어요. 자, 다른 조건을 일정하며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이 일어나여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처럼 소득 증가 등으로 해서 저소득계층의 저가택에 대한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인데 그 아래 박스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저가택의 수요 증가가 수요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서 임료는 상승하게 되고 초과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기입니다. 자 장기는 자 초과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초과윤을 서로 나눠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결국 경쟁 결과 공급이 어때? 증가하지요. 이때 신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돼. 왜? 저 같은 신축을 그만다 그랬죠? 따라서 어떤 과정?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향 여과를 가져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 초과인이 소멸되고 정상이만 존재한 순간까지 정상이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된다. 결국 초과인이 소멸되고 정상이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하향력은 어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론도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1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를 보세요. 평월 4번. 자, 주택시장에서 저가택이 발생 현상이다. 중간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택시장에서 저가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하향 여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처럼 하향 여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활동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저가택이 어때? 공급된 결과라냐. 그래서 시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결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시장의 실패 산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났다. 이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로 바로 하향 여과 과정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 이는 이런 뭡니까? 하향 여과의 산물이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해하셨죠? 자, 저가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택이 공급된 결과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5번 봅시다. 여과정의 효과다 나오는데 주택 여과정은 첫 번째 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저가에서 고가택으로, 고가에서 저가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변하죠. 또한 소득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로인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저가에서 고가로, 고가에서 저가로 주택이 질적 수준이 변모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계층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거의 질을 개선 효과가 발생하며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벌써 이제 저가택의 공급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고가택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주택의 양이 증가하는데도 기여하게 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하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택의 여과정은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지만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에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주택의 여과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